안녕하세요. 저는 곧 해외로 출국하는 30대 여성입니다.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았네요.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 힐링하고 재밌게 즐겼던 일들도 많답니다. 그 좋은 추억들을 잘 간직하면서 다시 전 원래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려고요. 사실 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해외에서 성인까지 쭉 자랐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어에 서툴 거라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면서 한국어 공부를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죠. 그래서 크게 티가 날 정도로 어눌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한국이 궁금해서 종종 들어왔었는데 그러다 남편을 만났고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사연은 바로 제 결혼기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훌훌 털어놓고 가려고요. 전 해외에서 쭉 살았지만 남편은 한국에서도 본인 고향을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미혼인 형과 기혼인 누나 2명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도 시집살이가 장난 아닐 수 있다고 했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저희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우리 결혼하려고. 수진이가 지금 잠깐 직장을 쉬고 있어서 여기 있는 건데 아마 길면 3년 안에 해외로 나가야 할 것 같아. 나도 수진이 해외 가는 기간에 맞춰서 해외지사 근무 신청할 거야.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니까 엄마, 아빠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회사에서도 해외지사 근무자 구하기 힘들어서 아마 3년 정도 지내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떨어져서 지내니?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지내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엄마는 우리 막내 못 보고서는 못 산다. 그럼 너희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은 어쩌려고? 그러면 너희가 지금 밖에서 살기도 애매한 기간이잖아. 말은 3년이라고 했지만 언제 발령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 한국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랑 합가를 해서 지내는 건 어떠니? 해외에 나가서 살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이참에 그동안 지내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엄마, 나야 엄마 아빠랑 가족이지만 아직 수진이는 어색하지. 그리고 수진이는 해외에서 지내가지고 한국 고부 사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게 되면 엄마도 불편할걸? 어차피 해외 나간다고 해서 영영 나가 있을 것도 아니고 자주 들어올 텐데 벌써부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 지금 수진이가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지내면 돼. 아무리 그래도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또 시댁 식구들이랑 살아보겠니? 그다지 긴 시간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 가족들은 다 바쁘게 사니까 같이 살아봤자 서로 마주할 시간도 많지 않을 거야. 네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시집살이나 할 것 같니? 나는 애초에 네 할머니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우리 며느리한테는 그럴 생각 추워도 없어. 처음 뵀던 시모는 너무나 쿨하신 분이셨는데 생각보다 성격도 좋으셨고 아쉬워하시긴 했지만 해외지사 근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셨죠. 그래도 자식이 해외에 나가 살게 되면 얼굴 보며 살기 힘드니 마음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남이었던 저도 이랬는데 남편은 시부모님의 말을 듣고선 더 약해졌죠. 처음에는 합가를 반대했지만 남편도 점점 마음이 바뀌었고 온 시댁 식구들이 저를 회유하고 부탁하면서 전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저나 남편이나 해외로 나갈 거고 그냥 트러블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후부터
암흑길은 펼쳐졌어요. 저녁 비행기로 입국하고 바로 다음날 새벽, 너무 피곤해 깊이 잠들어 있는데 누군가가 제 팔을 꽉 쥐고선 흔들며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저한테 조용히 하라면서 손짓을 하시고서는 팔을 잡고 나가셨어요. 어머님, 이 새벽에 무슨 일로? 아직 해도 안 떴어요. 지금 5시인데 갑자기 저는 왜 깨우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남편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남편인 줄 알고 깨우신 거예요? 제가 아니면 들어가서 남편한테 일어나 나가 보라고 할게요. 아, 어머님, 밥하시려고 하셨구나. 저는 아침 잘 안 먹어요. 잠을 더 자는 게 좋아서 저는 더 잠잘게요. 근데 벌써 밥을 먹어요? 예, 해가 중천에 떠서 밥하려면 늦어. 아직도 자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알람은 하나도 안 해놓고 잤니? 안 그래도 내가 어제 말을 해야지 하다가 깜빡 말을 못했어. 너는 해외에서 자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한국인은 밥심이야. 이제부터 아침밥 해야지. 아직까지 자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얼른 쌀 씻고 밥 안 쳐. 밥은 할 줄 아는 거지? 그 정도는 기본으로 배우고 와야지. 네? 지금 어머님 저한테 밥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아침밥 안 먹어요. 거기다가 남편도 아침에는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해서 하루 종일 불편하다고 우유며 빵이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먹던데. 혹시 다른 식구들이 아침밥을 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어릴 적부터 아침밥 먹는 습관이 없었다면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창욱이가 배려심이 깊어가지고 와이프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봐 그렇게 거짓말을 했나 보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다 밥 먹고 나가. 너랑 연애하느라고 아침밥을 굶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지. 원래 우리랑 살 때는 그러지 않았어. 어쨌든 우리는 저녁에 밥이 남아도 뒀다가 내가 해치우고 식구들은 다들 새밥 지어서 먹이니까 얼른 밥하렴. 시모의 말에 저는 등 떠밀리듯이 밥상을 차리게 되었어요. 시모는 가만히 서서 이걸 씻으라 저걸 씻으라 명령만 하셨고 재료를 손질하고 데우고 하는 건 제가 다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열심히 밥상을 차리고 나서 보니 아침 해가 뜨고 있더라고요. 하나둘씩 출근을 위해서 나오는데 차려진 밥상을 보고서는 아버님이고 아주버님이고 남편이고 아무도 먹지도 않고 그냥 나갔어요.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밥상을 정리하면서 저에게는 네가 처음 와서 어색해 그런가 보다며 제 탓을 하시고선 치우라고 시키셨답니다. 그날로로 아침상을 다시 차리지는 않았지만 왠지 시어머니가 각오하고 시킨 것 같다 싶어서 남편과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기, 근데 원래 아침밥 안 먹는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나도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침에 든든하게 먹는다고 해서 나도 저번에 데이트할 때 물어봤잖아. 근데 자기가 평생 아침밥 먹어본 적 없는 것 같다고 했었지? 근데 어머님 말로는 계속 아침밥 다 해 먹었다던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밥 지어서 드신대. 당신은 그럼 매일 새밥 지으시는 걸 몰랐던 거야? 뭐? 자기야, 이거 엄마가 자기 키 잡으려고 그랬나 보다. 엄마 진짜 웃기네. 시집살이 안 시킬 것처럼 하더니만 결국 엄마도 시어머니였네. 아니 원래 한국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기 잡으려고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거 시키긴 해. 한국은 원래 다 이렇고 솔직히 시어머니가 뭐 잘못하라고 시키겠어? 그냥 잘 되라고 하는 거고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당신도 그냥 맞춰드려. 그래? 내가 들었던 시어머니랑 며느리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친구 알지? 대학 같이 나온 친구. 걔도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거든? 근데 거기 시어머니는 엄청 좋으시다면서 말했거든. 그래서 난 어머님도 그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나 이번에 진짜 당황스러웠어. 일단 피곤하기도 하고 계속 옆에서 어머님이 해보라고 자꾸 시키시니까 억지로 하긴 했는데. 에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외국물 어느 정도 먹은 사람들이잖아. 거기다가 당신 친구랑 결혼한 사람도 해외에 살던 사람들이고. 그럼 우리랑은 다르지. 우리는 한국에만 있었던 오리지널인데 마인드 자체가 다르지 않겠어? 거기 의견 참고하면 트러블만 생기니까 그런 거 듣지 말고 그냥 어른들 맞춰주는 게 한국 예의야. 알았지? 남편의 말에 솔직히 처음에는 황당하더라고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이런 시댁은 거르라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차 싶었지만 그때 당시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꾹 참았어요. 거기다가 부모님께서 걱정도 많으셔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생각을 했었죠. 시모는 아무래도 아들이랑 곧 떨어져서 살아야 하니 그런 감정들 때문에 더 그러실 수 있겠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시모 한 명만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시댁 식구들 모두 저와 맞진 않았는데 주말마다 시집간 두 누나들은 어린 조카들을 다 데리고 시댁으로 왔어요. 시댁으로 오면 4명의 조카를 모두 저에게 맡기곤 하셨죠. 올케, 해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영어 잘하지 않아? 올케 영어권 국가에서 산 거 맞지? 그럼 이제부터 올케한테 공짜 과외 받으면 되겠네. 이제부터 올케는 우리 애들 앞에서 영어만 써. 우리 애들이랑 프리토킹 좀 해줘봐. 그래도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영유 다녀서 대화는 되거든? 올케도 계속 한국말만 하니까 힘들 거 아니야. 이럴 때 영어 좀 써야 편하지. 그래, 우리가 올케 생각해서 영어 좀 하는 우리 애들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오늘 우리 온다고 했는데 아직 밥도 안 했어? 아니 벌써 점심인데. 아무것도 안 차려 있으면 우린 뭐 먹어? 굶어? 올케 일단 밥부터 차려. 엄마가 오늘 한우 구워 먹자고 했는데 저녁에 먹을 건가 보네. 엄마는 어디 갔어? 올케, 이제는 음식 좀 하지? 저번에 했던 건 좀 짜더라. 아, 어머님 아침에 모임 있다고 가셨어요. 안 그래도 안 오실 줄 알아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남편이랑 아주버님, 아버님도 다 일이 있으시다고 나가셨고 아마 저녁 늦게나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밖에 외출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뭐 해드리진 못할 것 같네요. 그래? 올케는 누구 만나러 가는데? 어차피 올케 한국에서 만날 사람 없잖아. 또 그냥 혼자 드라이브 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유, 밖에 나가서 혼자서 돈 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 애들 좀 보고 있어봐. 우리 오랜만에 둘이서 술 한잔하고 올 테니까. 1~2시간 정도만 애들 좀 봐줘.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올케 좋겠다. 오늘은 밥상 따로 안 차려도 되겠네. 애들은 그냥 대충 밥에 미역국 끓이고 갈비 있지? 아마 저번에 내가 보낸 갈비 있을 텐데. 그걸로 갈비찜 끓여줘. 저번에 올케 만든 거 괜찮더라. 간만 좀 살짝 하면 되겠어. 그렇게 신우들은 내 아이를 2시간만 봐달라며 훌쩍 나가버렸고 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다리다 조카들을 재우고 잠들었죠.
신우들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조카들을 데리러 왔어요. 전 그날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수고했단 한마디도 못 들었답니다. 그나마 조카들이 착하고 절 잘 따라줬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죠. 그렇게 몇 주를 고생고생하며 있다 보니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몸이 버티지 못하고 몸살이나 버리고 말았어요. 겨우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집으로 와 누워있는데 그날따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조용하고 고요하더라고요. 집안 곳곳을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도 들어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이상한 느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자기, 지금 어디야? 오늘 일찍 끝난다고 한 거 아니었어? 집에 아무도 없네. 나 아까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왔어. 근데도 열이 잘 안 떨어지는데 올 때 해열제 좀 사와 줄 수 있어? 도저히 안 되겠어. 약 좀 더 먹고 푹 쉬어야 할 것 같아. 내내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런가 힘도 없고. 올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집 음식 좀 사오면 안 돼? 어? 아, 여보. 엄마가 별말 안 했어? 아, 엄마가 깜빡했나 보다. 나 오늘 안 들어갈 거야. 아니, 우리 식구들 오늘 안 들어갈 거야. 엄마가 말한 줄 알았지. 우리 가족들끼리 캠핑 왔어.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난 퇴근하고 바로 여기 왔고 엄마가 당신 아파서 쉬고 있어서 그냥 말만 하고 온다면서 하시길래 말한 줄 알았지. 엄마가 당신 먹으라고 냉장고에 죽 끓여 놓으셨대. 일단 그거 먹고 푹 쉬어. 내일 집에 가면서 약 사들고 갈 테니까. 뭐? 캠핑? 아니, 갑자기 캠핑 가는 건 언제 정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 깨워서 말이라도 해주고 가지. 메시지라도 남기던가. 근데 집에 왔을 때부터 아무도 없다가 지금까지 없는 건데 언제 집에 왔다 가셨대? 나 당신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 그럼 집에 오늘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말할 타이밍도 없었고 퇴근하고 바로 와야 차 안 밀리고 올 수 있어서 급하게 오느라. 엄마가 당신 아파서 잔다고 깨지 않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셔서 전화는 못했어. 미안해. 엄마가 말한 줄 알았네. 어차피 내가 지금 가도 당신 아픈데 옆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쉬게 가족들 내가 여기서 잘 챙길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솔직히 마음은 무척이나 서운했지만 그렇다고 뭐라고 화를 낼 순 없었어요. 그래도 시모가 절 생각해 죽을 끓였다고 하니 냉장고를 바로 열어봤죠. 그런데 냉장고에는 이미 며칠 지난 백숙 남은 것만 있을 뿐이었고 그걸 보고서는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전 며칠 후 기운을 차리자마자 바로 회사에 전화해서 되도록 빨리 복귀를 하겠다고 했어요. 원래 짧으면 1년, 길면 3년 정도 휴식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회사에서도 제가 빨리 복귀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라 당장 다음 달이라도 들어오란 연락을 받았어요. 이 답변을 받고선 전 바로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솔직히 난 지금까지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 생각해서 여기서 살았던 거야. 알지? 이미 난 한국에서 지낼 곳도 있었고 굳이 학가를 해야 할 이유도 없었잖아. 당신이 몇 년 동안 편하게 부모님 식구들 얼굴 못 보니 학가 딱 3년만 하자고 해서 한 거였는데 지금 나 힘든 거 안 보여?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나 회사에 복귀하겠다고 말했고 회사에서는 당장 다음 달이라도 들어오래. 뭐? 갑자기 왜?
나 해외지사 발령 신청하려면 적어도 1년은 있어야 돼. 올해는 안 받고 내년 돼서 받는다고 하는데.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왜? 여기서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 그럼 말을 하지. 말을 하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건데? 뻔히 당신 그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외면해놓고서는 뭘 어떻게 말하라는 거야? 당신이 1년 뒤에 발령을 신청하든 안 하든 나는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빨리 갈 거야. 내 몸이 지금 망가지게 생겼는데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상황이야? 당신이 봐도 너무하다고는 생각 안 했던 거야? 난 당신이 아무런 말도 안 하길래 괜찮은 거라 생각했어. 당신도 결혼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잘 참을 거라고 했잖아. 참지 못하면 말하겠다고 했어서 그냥 지금까지는 괜찮은가 보구나 생각을 했다고. 몰랐어. 미안해. 내가 가족들한테는 잘 얘기할 테니까 다음 달에 가겠다고만 하지 마. 남편과 투닥이고 나서 조금 잠잠해지는 듯 했어요. 그전에는 시모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이건 어쩌니 저건 어쩌니 지적만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절 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시모가 잠잠해지니 다른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났어요. 시모가 자꾸만 시누이들한테 하소연을 하시는지 시누들은 그날 이후로 평일에도 한 번씩 불시에 방문하거나 주말에는 아예 매일 찾아오기 시작했고 오고 나서는 살림이 부족하다면서 지적했어요. 옳게 해외로 다시 가는 건 좋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와이프로서 해야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옳게 외국인이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한국인이랑 결혼을 했으면 어느 정도 문화는 따라야지. 외국 나가면 우리 귀한 막내, 우리는 올케한테 다 맡길 수밖에 없는데 살림을 이 모양 이 꼴로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냉장고 정리는 왜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하면 어떡해? 1년 동안 배울 수나 있겠어? 전 아직 냉장고 정리까지는 안 해봤어요. 어머님께서 항상 냉장고 정리하시고 물건 꺼내는 것도 저 못 믿었다고 안 시키시거든요. 아마 어머님이 편하시게 그렇게 정리를 해두신 것 같은데 엉망인가요? 제가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어머님이 살림은 40년은 더 하셨는데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셨어요? 뭐 엉망까지는 아니고 근데 우리 엄마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엄마가 이제는 나이가 있으신데 매일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하고 집안 살림 모두 엄마 손 안 거치는 게 없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 옳게? 식구 하나 낸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일은 2배로 늘고 더 고된 건데 아직도 엄마한테 시키고 있어? 형님, 그건 모르시는구나.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힘들다고 저 여기 오고 2주 만에 청소 빨래 다 저한테 주셨어요. 어머님이 냉장고 정리만 하시고 다른 건 다 저보고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편해지신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힘드시대요? 그렇구나. 안 그래도 주변에서 원래 어르신들이 하던 일을 안 하게 하면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다고 한다고 저보고 일 뺏지 말라더라고요. 다시 어머님이랑 잘 상의를 해가지고 원래 하던 일 잘 하실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 정도로 조리 있게 말을 할 거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자꾸만 말로는 지고 있으니 신우는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사사건건 다 트집을 잡았죠. 저도 속으로는 너무 부글부글 화가 끓었지만
꾹 참고 다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주버님과는 집안에서 대화를 많이 한 편은 아니었는데 처음 아주버님은 굉장히 신사답고 젠틀했거든요. 외모로만 따지자면 남편보다 키도 훨씬 크고 얼굴도 잘생긴 편이라 왜 장가를 안 갔을까? 눈이 높은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말을 해보니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재수씨. 아침마다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쭉 내려온 게 피로가 안 풀리는가 봐요. 동생이랑 아주 잘 즐기면서 사는 모양인데 제가 옆방에 있다는 건 기억하고 사는 거죠? 제가 밤기는 어두우니 안심하세요.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동생이 요즘 아무리 잘 먹어도 야여 가는 게 역시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남편이야 다이어트해서 살 빠지는 거죠 뭐. 저도 새벽마다 밥하느라고 일찍 일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푹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니까 피로가 쌓일 일만 있지 풀릴 일이 없죠 뭐. 아주버님 무슨 뜻으로 말하시는지 저 다 알아요. 그런 얘기는 좀 듣기는 좋지 않네요. 에이, 이 정도 농담은 가족끼리는 그냥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예민하실까? 이런 게 한국식 농담인데, 예전에는 영화 보면 첫날 밤 치르는 곳 창호지를 뚫어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너무 점잖아졌죠 뭐. 재수씨랑 동생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30대면 노산이고 아무래도 임신하기는 힘드니까. 저도 그래서 20대 여자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30대 여자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서 뭐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0대면 아직 젊고 창창한 나이인데 그런 말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주변에서도 지금 결혼해서 아이 잘 낳는 친구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40대가 넘어서도 결혼을 못한 이유가 분명했어요. 한두 번 말을 나눠보니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은 타입이었죠.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그냥 친해지려고 농담하는 거라면서 한국 정서를 제가 잘 이해 못해 그런 거라는 말만 들을 뿐이었어요. 그런 아주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면서 예비 형님을 데리고 온다더라고요.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듣기론 아주버님이 자기 본성을 엄청 숨겼다고 했어요. 어쨌든 첫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한 날 시모는 신이나 새벽부터 음식 재료들을 싹 다 준비를 했죠. 그날은 본인이 직접 다 만들겠다며 저에겐 이것저것 시키진 않으셨지만 전 속으로 이 결혼을 뜯어 말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예비 형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비 형님도 그런 눈치였는데 저와 서로 대화를 나눌 틈도 없이 시댁 식구들이 폭풍 말을 걸어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식사 시간이 되고 전 예비 형님께 줄 불고기 반상을 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주방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으로 갔더니 갑자기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너, 지금 나한테 장난하자는 거니? 이게 정말 새벽부터 정성으로 준비했는데 아직까지 하나 완벽하게 하는 게 없어. 형님 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자리 잃을까 걱정되니? 뭐 며느리 들어오면 재산 받을 거 나눠서 받아야 할까봐 그래? 허참, 불고기 반상에 팥째가 빠졌잖아. 내가 꼭 준비하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건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파채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제 뺨을... 이거 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어처구니 없는 일들 다 꾹꾹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희 부모님 멀리서 결혼한다고 바쁜 시간 내서 와준 거 너무 아깝고 감사해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뭐? 안 되면 뭐 어쩔 건데? 네가 안 되면 뭐 어쩔 거냐고? 해외에서 자란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인 며느리 반갑게 맞아줬건만. 너같이 살림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가 몇이나 될 것 같니? 이런 꼴로 네 부모한테 말하면 네 부모는 자랑스러워 하겠어? 당연히 네가 잘못하니까 맞았다고 해야 올바른 어른이지. 하긴 해외 살 거라고 뭐 하나 보태주지 않은 친정이 예의나 있겠니? 소란에 시댁 식구들은 다들 주방으로 들어왔고 신우들은 급하게 시무를 말리면서 소란을 잠재우려고 했죠. 그때 제 부풀어 오르는 뺨을 본 건 사색이 되어 기함한 예비 형님이었어요. 누가 봐도 시모에게 맞았던 게 티가 날 정도로 한쪽 뺨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고 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절 가리키며 기함을 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당신들 단체로 미쳤어요? 이분은 유명 리조트 사장님이시잖아요. 맞죠?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뷰했던 사장님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때랑 다르게 머리도 길고 염색도 하긴 했지만 그때 그분 맞으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제가 어디서 많이 본 분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장님일 줄이야. 휴양지에 리조트 여러 개 가지고 계셨던 사장님 맞으시잖아요. 네? 리조트요? 아, 새언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옳게네, 그냥 자그만 모텔 같은 호텔 하는 집이에요. 그냥 뭐 작은 그런 곳이요. 옳게도 사장이 아니고 호텔에서 일하는 호텔리어 그런 거요. 옳게네 부모님이 40년 전에 하던 일인데 무슨 어마어마한 리조트예요. 새언니 착각했나 본데 옳게네 그런 집 아닐 텐데. 아니지? 아니에요. 분명 맞아요. 눈가 점이며 다 똑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시든 아니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설마 진짜 뺨을 치신 거예요? 진짜 제정신이세요? 이거 범죄예요.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버님은 놀란 예비 형님을 데리고 나갔고 전 핸드폰만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전 받지 않았죠. 예비 형님의 말처럼 전 해외 휴양 마을 리조트 단지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장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휴양지 리조트를 운영했던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았죠. 국내에는 생소한 지역이라 그동안 외국 직원만 고용하다가 한국 직원을 고용하려고 했을 때 몇 년 전에 지원을 했던 게 예비 형님이었고 그때 전 같이 면접을 봤었답니다. 그때 봤던 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실 해외에서 남편도 부모님을 만나 뵙긴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혹여나 본인들 배경 때문에 부담이 될까 솔직하게 말을 하시진 않으셨고 작은 호텔을 운영한다고 하신 거였어요. 당연히 시댁에서는 해외로 직접 나가시진 않으시니 잘 모르고 있었던 거고 나중에 남편과 해외에 나가는 게 결정이 되면 그때 남편에게 말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시댁에서는 그날으로 시댁 식구들이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 보며 얘기하자는 말에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한국 스타일을 좀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열정이 너무
과다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실수를 한 것 같구나. 거기다가 오랫동안 혼자였던 큰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너무 예민했던 것도 있고 너무 미안해. 내가 사과를 할 테니까 그만 화 풀어. 한국에서는 어른이 사과를 하면 아랫사람은 받아줘야 예의인 거야. 알지? 그래. 엄마, 이번에는 조금 심했어. 옳게. 내가 엄마한테 엄청 화냈어.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옳게.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갑자기 확 튀어나올 때가 있어.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더 중요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한 거에 더 예민해서 그런 거지? 옳게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알지? 그래. 내가 좀 그런 거에 약하긴 하지. 예의가 중요하니까. 아무튼 화 좀 풀어. 우리랑 합가하는 게 불편하면 니들이 나가 살 수 있는 집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들 전화는 받고 오해도 풀고 그러렴. 아들은 그냥 가족들 사이가 멀어질까봐 그랬던 거야. 예의 운운하시는 분들 치고는 무척이나 예의가 없으시네요. 할 말은 다 하셨죠? 당신네 아들 기중한 막내랑은 앞으로 대화도 같이 살 생각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소송은 진행했고 아마 소장 갈 겁니다. 다음 얘기는 제가 아니라 제 변호사랑 하시고요. 당신 아들도 유책사유 충분한 거 아시죠? 그리고 당신네들한테도 책임 있으니 그거 각오하세요. 어머.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가, 그렇게 많이 화가 난 거니? 아이고,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이건 너랑 내 문제지. 우리 아들이랑은 아무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잖니. 그럼 나랑은 그만 보고 우리 아들만이라도 다시 한번 받아주면 안 되겠니? 걔가 너랑 같이 살겠다고 다음 달이라도 회사 그만두고 너 따라 해 나가겠대. 누구 맘대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들 맘대로 하네. 아줌마, 이제 끝이야. 당신네들이랑은 앞으로 볼 일 없다고. 2번 다시 나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기만 해봐. 있는 거 없는 거 다 엮어서 고소할 거니까. 전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면서 제 뺨을 쳤던 것도 진단서를 끊어 시모를 고소했고 남편에겐 부당대우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 이혼소송은 승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끝까지 찌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네 잘못도 있어. 우리 집에서는 너희 집이 그냥 그저 그런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근데 내가 해 너 따라서 한다고 하니까 더 괘씸해서 그런 것도 있어. 네가 처음부터 너희 집 잘 사는 거 밝혔다면 우리 엄마고 누나고 형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우리 가족들도 어느 정도 잘못한 건 있지만 아무튼 너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 너네 집은 사돈집이 부잔지 안 부잔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니? 예의 운운하더니만 결국에는 돈 보고 움직이는 거네? 참 신기한 집이다. 그렇지? 그걸 처음부터 알았어야 하는 건데 뒤늦게 알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너랑 이제라도 헤어져서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집 돈 너한테 쓸 뻔했잖아. 너 같은 쓰레기랑은 다시 시작할 생각 없거든? 아참, 네 형도 파혼했다며? 그래, 형도 파혼했어. 나랑 다시 시작하는 게 싫으면 그 여자한테라도 해명 좀 해줘. 그때 일 오해했던 거라고. 그것 때문에 파혼한 거 같아. 형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우리 집 풍비박산 났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면 뭐하니? 속이 다 썩었는데. 너네 집은 애초에 무너지기 1초 전이었어. 이거 왜 이래? 한국에서 참 교훈 알려줘서 그건 고마워. 너 같은 애 다시는 안 만날 수 있을 것 같네. 남편은 제가 출국 날짜가 나오기 전까지 다시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듣기론 누나들도 이혼 위기라고 하는데 그때 누나들 하는 꼴을 보면 곧 다들 시댁으로 모이지 않을까 예상한답니다. 전 다시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 품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큰 산을 넘어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일에 집중해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손윗동서의 황당한 행동들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결혼 2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부터 손윗동서와는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어요. 딱 봐도 저를 견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결혼 초였기 때문에 최대한 웃으면서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대하는 게 지나칠 정도로 심해서 결국 안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손윗동서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지는 않고 무조건 저보다 혼수를 더 많이 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시부모님 눈치를 봐가면서 같이 해야 될 일들을 저에게 다 떠넘기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었지만 반복해서 저를 괴롭히는 지나친 행동 때문에 결혼 2년 차에 손윗동서와 한바탕 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명절날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사이 늦게 도착한 형님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한번 쓱 둘러보길래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그냥 다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를 아예 투명 인간 취급하는 형님의 행동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명절이라 참고 있는 상태였죠. 한참 뒤에 다시 들어온 형님이 다시 주방을 쑥 둘러본 뒤 젓가락을 들고 제 옆으로 왔어요. 음식 준비는 다 끝나가는 거지? 일단 저녁 식사 시간 됐으니까 대충 하고 나중에 다시 하든지 하면 되겠다. 우리 그이가 너무 배가 고프다네. 원래 시댁일은 동서가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지? 나보다 손 아래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동서는 혼수 2천밖에 안 해왔잖아. 나는 혼수 2억이나 했는데 당연히 음식 정도는 동서 혼자 해야지. 혼수가 천지차인데 당연히 차등 분배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간보기 담당. 동서는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하면 될 것 같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 불만 있어도 어쩔 수 없어. 동서가 그만큼 능력이 없는 거잖아. 아무리 불만을 털어놔 봤자 혼수 2억과 2천은 천지 차이라고. 그러니까 표정 좀 풀어. 나를 노려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 그러게 누가 혼수를 적게 해오래? 반찬들이 대체적으로 좀 싱겁네. 살짝씩 간을 좀 더 하면 딱 좋겠어. 그럼 서둘러 저녁상 차리자고. 이런 거 보면 동서가 아직 손이 서툰 게 보인다니까. 그럼 나 먼저 나가서 기다리도록 할게. 형님, 음식 준비는 그래도 같이 해야죠. 저는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음식만 만들고 있는걸요. 그러지 마시고
상차림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동서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나는 동서 오기 전에 혼자서 이미 다 했던 것들이야. 이 정도 가지고 엄살 안 떨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 정도는 보상 받아야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다들 배고프다고 난리니까 일단 내가 말한 거 간 좀 살짝씩 다시 보고 바로 상 차려줘. 형님은 제 말을 무시한 뒤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시모가 제일 싫어하는 게 꾀부리는 거였는데 형님은 시모가 잠깐 볼일 보러 나가신 걸 이용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주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던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상태라 시댁에 늦게 온 형님이 그래도 도와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화가 점점 끓어오르고 있는데 때마침 시모가 볼일을 끝내고 들어오셨는지 주방에 있는 저를 부르셨고 급하게 거실로 나가보니 다른 집을 다녀오신 건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싸오셨어요. 동네 지인분 댁에서 받아온 음식이라며 상 차릴 때 같이 내어놓으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음식을 들고 주방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데 시모가 아주버님 차가 밖에 주차되어 있는데 형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굳어진 얼굴로 주방으로 나오시더니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히자 형님은 코를 골며 대자로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모는 형님 보고 일어나라며 최대한 화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형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시모는 다시 한번 형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저녁 준비해야 된다고 하자 잠결에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입에 담지 못할 거친 욕을 한마디 내뱉더니 몸을 돌려 버렸어요. 경악을 하신 시모는 화가 올라오셨는지 화장실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들고 오셨고 형님의 얼굴에 찬물을 냅다 뿌리셨어요. 아주 잘 자고 있다가 찬물을 뒤집어 써서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급하게 몸을 일으키며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형님의 목소리에 시모가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면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던 형님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저에게 화를 냈어요. 동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힘들게 먼 길을 온 건데 어머님 오셨으면 나를 깨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쉬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 너 아직 잠이 털겠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만 피곤하고 너만 먼 길을 온 것도 아닌데 어디서 지금 작은 며느리한테 탓을 돌리고 있어? 제가 오죽 피곤했으면 잠들었겠어요. 그리고 저도 조금은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왜 동서한테만 잘해주시고 저는 막대하시는 건데요? 침이나 좀 닦고 말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으면서 네가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작은 며느리도 똑같이 먼 길을 왔고 아침부터 힘들게 음식 만들고 있었다. 너는 저녁 시간 돼서 왔으면 미안해서라도 옆에서 음식 만드는 거 거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작은 며느리 들어오기 전에도 엄청 꽤 부리더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퍼질러 잠을 자고 있네. 남자들도 밖에서 힘들게 집안일 청소하고
집수리 하고 있는데 너만 천하태평이지? 아주 꼴보기 싫은 짓만 골라서 해라. 빨리 주방으로 가서 저녁상 차리는 거 도와주고 네가 몇 살이라도 더 나이 먹었으면 손이 사람답게 똑바로 행동해라. 당장 주방으로 안 튀어가. 예고도 없이 들어오신 시모가 형님의 행동을 직감하고 있었는지 화가 잔뜩 올라오셨어요.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시모가 형님의 얼굴에 찬물을 부어버릴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형님은 투덜거리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물기도 제대로 닦지도 못한 채 시모의 눈치를 보며 저녁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죠. 지금 네가 어떤지 봐봐라. 오자마자 작은 며느리를 조금이라도 도와줬더라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텐데 손가락 까딱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바로 확인이 되잖니? 뭘 멍하니 서 있어? 아직 잠이 덜 깼니? 작은 며느리한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는 행동이 점점 더 마음에 안 드니? 내가 이래가지고 너한테 무슨 일을 맡기고 마음 편히 바깥 일을 보고 오겠냐는 거야. 똑바로 정신 안 차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동서 오기 전에 그동안 제가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집안일도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고생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식 그거 얼마나 된다고 저까지 거들어야 되는 건데요. 그동안 저도 고생한 만큼 이 정도는 대우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너 지금 시애미 말에 대드는 거야? 그동안 내가 안 도와줬어? 음식 솜씨도 형편없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신경을 써야 했었는데 너 혼자 다 한 것처럼 억울해하지 말고 당장 작은 며느리한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더 늦어지기 전에 저녁상 준비해라. 또 눈에 거슬리는 행동하면 내쫓을 줄 알아. 형님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보이면서 저에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이 제 형님이라는 걸 어디에다 말하기에도 창피스러울 정도로 형님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죠. 그렇게 제가 도와달라는 걸 투덜거리면서 하던 형님은 시모가 다른 일을 하시는 사이마다 기분 나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님과의 관계가 완만해질 수 있을지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해봤지만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질 않아 제가 먼저 다가가는 건 오히려 화를 키우는 일이 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제 일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이 시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먼저 말을 붙였어요. 그리곤 저에게 한다는 말이 자기가 시모에게 욕먹는 걸 봐서 기분 좋았냐고 몰래 웃는 거 다 봤다면서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정신없고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형님과 말장난하고 싶지도 않아서 몰래 웃은 적 없고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겠다고 최대한 감정 상하지 않게 대화를 풀어나갔는데 갑자기 형님이 제 머리 위로 찬물을 들이부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형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저도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면서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른 비명소리에 시모와 이제 막 일을 마치고 들어온 가족들이 주방으로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서 제 머리와 옷이 전부 다 젖어버린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형님이 시부모님 집안의 며느리로 못 살겠다며 밥상을 엎어 버렸어요. 시댁 집안 식구들은 형님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바닥으로 떨어진 그릇들은 전부 다 와장창 깨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이성을 잃어버려 흥분한 형님을 말렸지만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들은 미처 막을 수가 없었고 시모는 형님의 말을 듣곤 휘청거리셨죠. 제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동서가 오기 전에 시키는 건 큰소리 하지 않고 했으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동서가 대신 좀 해달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머님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혼수를 2억이나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꼴랑 2천밖에 준비 안 했잖아요. 저한테는 결혼하기 전부터 정말 많은 걸 바라시더니 왜 동서는 순순히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건데요? 여기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동서를 달갑게 맞아줄 수 있었겠냐고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고요.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다 집안 사정이 다르고 작은 며느리가 혼수 2천을 했다고 해서 그게 왜 너랑 비교가 되어야 하는 건데?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옳은 행동이라는 거야? 네가 큰 며느리로 본을 보인 모습이 있기라도 한 거니?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옆에서 그동안 나한테 배웠던 거나 네가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방에 처박혀서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퍼질러 잠만 자고 있는데 지금 그게 시애미 앞에서 보일 행동이냐고. 그리고 네가 지금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 게 한두 번이야? 작은 며느리가 들어온 날부터 계속 밉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잖니. 나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네가 뭔데 작은 며느리를 못 살게 구냐는 거다. 인사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른데 어쩌겠어요? 저는 동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요. 저는 앞으로 이 집 며느리로 못 살겠어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막내 며느리 끼고 평생 사세요. 형님은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았는지 끝내 이성을 잡지 못한 채 시댁을 뛰쳐 나갔어요.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께 죄송하다며 급하게 형님을 뒤따라 갔지만 이미 서로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인지 형님이 다시 시댁으로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시모는 형님을 더 이상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날 이후 형님과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도 없으셨죠. 저도 형님의 태도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차라리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게 가족에겐 평화가 있을 것 같아 입 밖으로 형님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안 볼 것처럼 시댁을 나갔던 형님이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받고 싶지는 않았지만 2달 만에 온 전화라 일단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들어는 보고 싶었죠. 동서, 잘 지내고 있었어? 아직도 그때 일로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야?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을 때도 됐잖아? 우리 잠깐 통화 좀 할까?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저 지금 많이 바빠서 오래 통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형님이 그때 저한테 했던 행동은 아직 그대로 상처가 남아 있는데요. 내가 조만간 직접 얼굴 보고 정식으로 사과할게. 나랑 오래 통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용건만 간단히 할 테니까 나 좀 도와줄 수 있지? 아휴,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해.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동서한테 그런 행동 아예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동서를 너무 몰랐었나 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왜 그때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동서가 왜 혼수를 2천밖에 안 했었는지 나는 한참 뒤에나 알게 됐다고. 진작에 말해줬으면 그런 일도 없었지. 동선의 아버님께서 시아버님 회사와 이번에 합병을 했다며? 서로 친분이 있었다는 말을 왜 얘기 안 했어? 그런 일들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으면 나한테 귀띔이라도 해줬어야지. 나는 그런 걸 전혀 몰랐었잖아. 그리고 동선의 아버님께서 투자하고 계신 회사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내가 이번에 그곳에 입사 지원서를 냈거든.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나도 다시 원래 하던 일에 복귀할까 생각 중이었거든. 그런데 거기 회사 대표가 동선의 언니분께서 운영한다며?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내 이력이 뒤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잘 좀 봐달라는 거지.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돕는 거 아니겠어? 나중에 나랑 개인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언제 시간 괜찮겠어? 나 정도 스펙이면 동선의 언니분께서도 분명 욕심은 나실 거야. 비록 일을 쉰 지 몇 년 됐지만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 이력은 된다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명절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좋게 넘어가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신 이유는 저희 언니 회사에 형님이 들어가고 싶어서 저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건 언니 회사인 거지 제 회사가 아니니까 저는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요. 그리고 능력이 되신다면 저희 언니가 그건 알아서 채용하겠죠. 저한테 입긴 넣어달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네요. 어머,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좀 도와가자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아유 참, 동서 정말 1억이야? 나 섭섭해지려 해? 부탁 좀 할게. 그건 제 권한 밖이라 민감한 문제에는 답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채용이 된다면 형님한테 좋은 일일 테고 채용이 안 된다면 그건 형님의 능력 부족이죠. 어머, 나 여태까지 일하면서 능력 좋다는 말 정말 많이 들었다니까. 그러고 보니 저번 결혼식 때 얼굴 잠깐 뵌 것 같은데 인사도 드렸었고 내 얼굴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다. 딱 한 번만 좋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자존심 굽히고 동서한테 부탁할 정도면 그 회사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 줄 알겠지? 형님이 저에게 전화한 목적을 알게 된 순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로 저에게 사과를 한 거니까요. 그리고 제 회사도 아니고
저희 언니 회사에 들어가는 걸 저한테 전화해서는 잘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더는 들어주지 못할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더 전화가 왔지만 괜히 불편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죠. 손다영? 아, 입사지원서 보기는 했지. 너희 시댁 집안 형님이라고? 대충 훑어보긴 했었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올 만한 자격은 미치지 못할 것 같던데. 요즘 그 정도 스펙은 다 갖추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가 내 친구 회사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대충 들어보니까 좋게 끝내고 나온 건 아니더라고. 전 회사에서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았었고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고 밑에 부하 직원만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거야. 본인이 이룬 성과도 아닌데 자기가 선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고 결국 내부 분열로 인해 부하 직원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퇴사하게 됐다던데. 그리고 디자인 바닥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한 달이 건너면 웬만한 사람들 거의 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야. 큰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면 대충 알아봐도 어떤 생활을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불합격 처리한 걸로 알고 있어. 직원을 채용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거든. 따로 통보가 가겠지만 네가 잘 포장해서 얘기해 주던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 다른 회사도 많으니까 그곳에서 채용하겠지. 저희 언니의 말에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 생활할 때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 형님이 저희 언니 회사에 채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게 된 건지 언니 회사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소식을 언니를 통해 듣게 되었고 저는 급하게 언니 회사로 찾아가 난동을 피우는 형님을 말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형님은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동서, 내가 저번에 전화하지 않았어? 좋게 좀 봐달라고 얘기했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를 채용 안 해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하나뿐인 남편한테도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욕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동서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나를 당장 이 회사에 채용하라고 동서 언니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줘. 과거에 다른 회사에 있었던 일까지 들추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좀 하지 그랬어요. 이력서가 뭔데요? 과거에 다녔던 회사에 대한 이력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서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는 거라고요. 디자인 바닥이 좁다는 걸 형님도 아셨으면 그동안 행실을 똑바로 하셨어야죠.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 게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모르세요? 그리고 제가 듣기론 형님이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집안일은 뒷전에 쇼핑으로 사치 부리고 맨날 모임만 가진다면서요? 그래서 한 소리 들은 거 가지고 지금 별거까지 하신다던데 도대체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하신 건데요? 어머님이 형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 터지겠냐고요. 내가 그동안 애들 키우고 힘들게 육아했으면 그 정도는
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혼수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동서도 잘 알잖아. 나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건 우리 부부 문제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장 이 회사에 나 집어넣어 주도록 해. 지금 당장 합격시키라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형님처럼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형님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요. 저는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의 이력서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직원분이 내려와 저에게 형님의 이력서를 건네주었고 저는 다시 돌려주면서 남의 회사에서 행패 부리면 영업방해죄로 골치 아파진다고 그만해주길 부탁했어요. 하지만 절대 물러나려는 생각이 없었는지 입사 지원서를 돌돌 말아서 그걸로 제 뺨을 올려치면서 모든 건 전부 다 제가 융통성 있게 처리해주지 않아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죠. 아무리 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지 제 뺨을 입사 지원서로 올려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그 자리에서 형님의 입사 지원서를 빼앗아 쫙쫙 찢어 얼굴에 던져 버렸습니다. 자기 얼굴에 찢어진 입사 지원서를 보고 뭐 하는 짓이냐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언니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분들이 형님을 말렸고 그렇게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아주버님부터 시작해서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다 경찰서로 달려왔고 형님의 친정 부모님들까지 전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서도 형님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무조건 저희 가족과 시댁 집안에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만 털어놓고 있었죠. 이 문제로 양가 어른들께서는 서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그 자리에서 형님한테 이혼하자는 충격적인 말을 통보했어요. 뭐? 이혼?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이 나와? 내 편에 서서 위로를 해주는 게 우선 아니야? 이제는 당신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과 이혼하자고 했겠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당신이 이걸 보고도 나랑 이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소? 어머, 이거 뭐니?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여자가 며느리 너는 아니지? 여기가 어딘 거야? 분위기를 보니까 춤추는 곳 같은데 너 이런 곳에도 다니는 거니? 저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돈 벌어오는데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는 애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춤바람 나서 저런 곳에서 남자들 허리 감싸지고는 현란하게 즐기고 있었네요. 제대로 된 증거 보여드려요.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제가 차마 어르신들 앞에서 그건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당신 미쳤어? 지금 내 뒤를 캐고 다닌 거야? 나도 좀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뿐이라고. 사는 게 힘드니까 스트레스 좀 풀려고 잠깐 다녀온 건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여태까지 당신 뒷바라지 해주고 힘들게 애들 육아했으면 이 정도 보상은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딴 걸로 나는 이혼 못해. 까면 깔수록
새롭게 드러나는 형님의 충격적인 행동들에 가족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형님의 친정 부모님들께선 시모에게 죄송하다며 경찰서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지만 아주버님이 공개한 결정적 영상에 찍힌 형님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돼선 숙박시설에 다른 남성과 출입하는 증거물을 확인하신 시모는 결국 아주버님과의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아주버님이 이혼을 결정했다는 거에 동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 형님은 더 이상 저희 식구가 될 수 없었어요. 살면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본 건 처음이라 지금도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인생을 막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지 왜 이런 미련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뒤늦게서야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며 아이들 핑계로 아주버님과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형님을 받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제 형님으로 받아주고 싶지는 않네요. 최근에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다시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갈 수 있게 아주버님 보면 말 좀 잘해달라고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사람 본성 어디 가겠나요? 또다시 받아주게 된다면 머지않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죠. 이번에 전화번호까지 바꿀 생각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어쩌겠어요.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앞으론 제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결혼 1년 차가 된 신혼인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곤 하지만 작년 명절에 어이없는 상황을 경험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 다음에 다가올 명절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제 밑으로 2 동서가 있는데 먼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로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둘째 동서가 먼저 둘째 시동생과 결혼을 했고 둘째 동서의 소개로 막내 시동생과도 결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2 동서의 사이는 더 돈독해지게 된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 전에 2 동서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상당히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2 동서가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약간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눈빛들이 크게 신경이 쓰인 건 아니었는데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2 동서의 행동들이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잘 지내면 좋겠지만 제가 시댁 집안의 큰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2 동서들은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어온 체계가 저로 인해 깨지게 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2 동서들과 결혼 초부터 안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2 동서들과 친해지는 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일부러 대놓고 거리를 두면서 시댁에서 일상 대화하는 거 외엔 개인적인 말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서로에게 더 안 좋은 감정만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 동서들과의 벽을 허물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런 제가 2 동서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미간을 찌푸리면서 온몸으로 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형님이 저희와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희는 형님과 딱히 가까워지고 싶지 않거든요. 아버님 댁에 오면 그냥 조용히 할 일만 하고 돌아가세요. 아주버님이 우리 식구들 중에 제일 학벌도 떨어지고 능력이 없어서 본인 기준에 맞는 형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형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제가 형님이었으면 결혼 포기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저희가 대놓고 싫어하는 티를 냈는데도 형님은 끝까지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강행하더라고요. 하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당연히 마음이 급하긴 하겠죠. 더 늦었다간 평생 노처녀로 살아갈 테니까요. 형님 입장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형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집안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는데 형님이 새 식구로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게 불편해져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사람은 수더분해 보이는데 머리는 든 게 없을 것 같아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그냥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 아주버님 하나도 감당이 힘든데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왔으니 속 터지는 건 당연한 거죠. 저희 남편은 소아과 의사고 둘째 아주버님은 금융업에 종사하시는데 큰 아주버님은 반도체 설비 보수 일해서 우리에 비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제 일주일 용돈벌이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큰 아주버님을 주변인들에게 제 체면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돈이면 평생 혼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님한테도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게 되는 며느리감을 데리고 올 거니 결혼은 웬만하면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대형 사고를 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동서들은 내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게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거네? 동서들은 법조인인 변호사고 서방님들은 의사에 금융회사 다니고 있는데 나랑 결혼한 그이는 설비보수 엔지니어고 나까지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그래서 무시한다는 거지? 이제 감이 좀 잡혀요? 저희가 왜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지요. 어느 정도 대화 수준이 맞아야 상대를 하죠.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요. 아버님 댁에서 모임이 가지게 되면 그냥 조용히 형님 할 것만 하고 돌아가세요. 그게 피차 서로 편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지들이 뭐 좀 되는 인물인 줄 안다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닐 테니 동서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네. 처음에는 두 동서들과 최대한 좋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싶었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윗사람을 대하는 행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 톤이 높아졌고 두 동서들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느꼈던 감정 그대로 두 동서들의 성격은 너무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저희 남편을 무시하는 말들을 하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동서들이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아왔을지 안 봐도 눈에 훤했습니다. 다들 적지 않은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 되는데 하는 짓들이 애들보다 못해서 따끔하게 문제를 지적했어요. 제 말이 동서들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와 중재를 해주셨어요. 동서들은 주방으로 들어온 시모를 보자마자 저에 대한 불만을 쉬지 않고 쏟아냈어요.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결혼 무조건 아니라고 했었죠? 제가 사람을 한두 명 만나는 것도 아니고 딱 보면 질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며느리로 받아준다면 집안에 불화가 생기게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제 말이 딱 들어맞잖아요. 저도 형님으로 인정을 못하겠어요. 어느 정도 유식해야 대우를 해주지. 말귀도 못 알아듣는 무식쟁이를 제가 형님으로 받아줄 이유는 없죠. 그럼 나랑 너희 시아버지가
생각 없이 허락을 했다는 거니? 너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네를 며느리로 들인 게 잘못이라는 건데 이 결정을 누가 내렸니? 니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까지 큰 며느리에게 안 좋은 감정을 만들 필요 있어? 내가 봤을 때 니들이 더 덜 떨어진 것 같은데 암만 법지식이 많으면 뭐해. 인성이 글러먹었는데 최근에 우리 집에서 몇 번 식사 모임을 가지는 동안 내가 유심히 지켜봐오면서 느낀 건 니들이 큰 며느리보다 지식적으로 배운 게 많다고. 은근히 무시하고 뭘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더라. 니들이 새로 들어온 큰 며느리를 대놓고 무시를 하는데 그럼 뒤에서 내가 안 볼 때 내 욕도 엄청 많이 하겠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왜 어머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겠어요.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머님 험담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두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니? 배운 사람일수록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한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좁은지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야. 지금은 니들이 잘 나가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만함이 생길 순 있겠지.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다. 그때 니들이 생각 없이 저지른 사소한 행동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거라. 시모가 목소리를 높이자 가족들 모두 주방으로 들어왔고 더 커질 뻔했던 상황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모가 동서들 편에 서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닌 중립 위치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들어가자 동서들은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지만 저는 시모의 말이 100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잘 나가는 듯 보여도 나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걸 동서들에게 알려줬는데도 시모의 말에 불만만 가득했던 동서들은 그날 이후부터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어요. 동서둘 다 똑같은 행동을 보이게 되자 시모는 심기가 많이 불편해지셨는지 얼마 뒤 다가온 추석 명절 때 동서들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기 위해 엄청난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저희 보고 이 많은 걸 다 하라고요? 매번 명절 때마다 먹을 만큼만 했지. 이러게까지 하진 않았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불의한 이웃을 돕기로 마을 사람들과 한뜻을 모아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으니 너희들도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니?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없어서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뵙기로 했으니 너희들도 좋은 마음으로 음식에 신경 좀 써주면 좋겠구나. 뭐라고요? 아니, 어머님. 저희가 지금 한가해서 명절날 시간 빼고 온 줄 아세요? 오늘도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 쪼개서 온 거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준비해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돌아갈 생각이었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음식을 만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동서 말이 맞아요. 저희가 언제 명절 음식 준비한 적 있었어요? 저희가 오기 전에 어머님이 전부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안 하던 행동을 하실까?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적응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저희 친정으로 돌아갈게요. 가족 모두가 붙어서 하기로 했는데 니들만 빠지겠다고?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애미 말을 아주 개똥으로 듣는구나. 당장 옷 갈아입고 나오지 못해. 엄마, 잠깐만요. 이럴 계획이었으면 저희한테 먼저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요. 저희가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야무진 형수님 계시는데
혼자서 하시라고 하고 저희는 그만 돌아가 볼게요. 어차피 당장 먹을 음식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 음식들 전부 다 같이 만들어서 불의한 이웃을 돕기로 했다고 했을 텐데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니? 두 번 얘기하게 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서둘러 음식 준비해라. 다른 건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준비되어 있는 식재료로 전만 부치면 된다. 당신 애들 데리고 일회용 용기 좀 사와봐요. 시무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분위기를 조성하자 두 동선의 애들도 눈치는 있는지 더 이상 얘기하다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불만 섞인 표정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왔고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면서 금방 올 거라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 순간 두 동서가 들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으로 패대기 쳐버렸어요. 저는 두 동서를 무시하면서 묵묵히 전을 부치고 있는데 두 동서가 나누는 대화에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저는 동서들에게 시모가 오기 전에 서둘러 음식을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그 순간 제 기분을 상하게 만든 한마디를 듣게 되었어요. 아, 진짜. 정말 못해 먹겠네? 아니, 어머님. 정말 왜 그러시는 거야? 원래 저런 성격 아니었는데 형님이 들어오면서부터 정말 이상해지셨어. 우리한테 그동안 찍소리도 못했으면서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야? 평소에 봉사활동을 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겠는데 지금까지 봉사활동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 많은 음식들을 전부 다 준비하라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동서는 어머님 행동에 대해 이해가 돼? 동서도 납득 안 되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바친 게 얼마인데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용돈 챙겨드리면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제 손에 들린 뒤집개밖에 없네요. 다음부터는 어머님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그냥 오지 않는 게 속 편하겠어요. 이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 제67조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생각은 어때요? 형법 제62조로 다스리기에는 죄질이 안 좋잖아요? 당연히 형법 제67조가 적합하지.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무조건 강제노동 시키는 건 잘못된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을 무겁게 내려야 된다는 거에 나도 100번 동의하지. 우리나라 법은 너무 물러 터졌어. 며느리를 너무 우습게 한다니까. 우리가 법을 다루는 변호사인 걸 완전히 잊어버리셨나 봐. 그런데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구나? 저희 법조인끼리 나누는 대화니까 형님은 그냥 조용히 전이나 붙이세요. 저희가 하는 얘기 귀 기울여봤자 형님은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해요. 무식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어머님한테 사랑을 받지 않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네요. 계속 땀 흘리면서 열심히 전 붙이세요. 저희는 할 만큼 했으니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어야 할 것 같네요. 동서, 우리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까? 아유, 좋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큰형님 인생도 참 불쌍해요. 먹고 살기 위해 사업한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벌이는 되세요? 돈이 되겠니? 아무리 알고 기어봤자 우리를 어떻게 따라와. 사업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하게 가게 하나로 돈벌이가 되겠어? 내가 그동안 계속 참고 있었는데 니들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설치는 거야? 변호사가 엄청 대단한 직업인 줄 아는데 그래봤자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나부랭이 아니야? 월급 받아먹고 사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나서 윗사람에 대한 예의는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네. 정말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쬐깐한 후배년들이 선배 앞에서 방금 뭐라고 그랬어? 형법 62조? 이깟 일 좀 시켰다고 어머님을 재판에 세우겠다는 거야, 뭐야? 니들 서울법대에 나왔다고 했지? 몇 학번이야? 내가 너희들 까마득한 선배야. 법대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우스워 보이지? 어머님이 전에 뭐라고 하셨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은 눈앞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그러고도 너희들이 법조인이냐? 내가 웬만해선 서울법대 나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니들 하는 행동들이 우리 학교를 먹칠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저도 처음에는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변호사가 돼서 대형 로펌에 들어가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가는 길이 원하는 길인 건가 싶더라고요. 법을 좋아하고 변호사가 꿈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 주위에서만 봐도 돈도 잘 벌고 사회에서 변호사라고 하면 인정받고 살 수 있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벌써부터 변호사 된 것 마냥 거만해져서 타인을 무시하고 법으로 상대를 누르려는 모습들을 보니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저와는 맞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돈이 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대학을 졸업 후 큰 결정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 모두 제가 법조인이 되지 않겠다고 하자 난리가 났었죠. 저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장녀였기 때문에 저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했었는데 힘들게 대학교를 졸업까지 했으면서 로스쿨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에 부모님께서는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이 원하는 삶을 살기보단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 과정들이 쉽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힘든 결정을 내린 만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요식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늦게 출발한 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현재 국내에만 한식 체인점이 50개 점포가 자리를 잡았고 지금도 꾸준하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도 7개의 점포를 오픈한 상태입니다. 힘들게 달려온 만큼 저에게 주어지는 수익 또한 적지 않았고 저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함께 일하신 사장님들과 가족처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만약에 변호사가 돼서 로펌에 들어가 월급 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분명 한계가 느껴졌을 테고 더 이상의 성장이 멈췄을 때 오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없어서 직업에 대한 즐거움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주어진 환경을 통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힘든 결정이었던 만큼 저와 동행하신 사장님들께 제가 덜 가져가고 더 드릴 정도로 항상 변치 않는 좋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오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어린 후배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면 그만한 품격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데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게 창피할 만큼 두 동서들의 실망스러운 행동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같은 대학교 선배라는 증거를 대자 당황한 두 동서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수습하려고 진땀을 빼기 시작했어요. 어머, 큰형님, 왜 진작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저희가 형님을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방금 말실수한 거 어머님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죠? 이건 형님 탓도 있는 거 아시죠? 식당 몇 개 운영한다고 해서 배운 게 없으니까 장사로 먹고 사는 줄 알았지. 저희랑 같은 대학에 나왔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내가 굳이 말을 할 필요 있나? 그리고 내가 동서들과 같은 대학에 나왔다고 얘기하면 나를 대하는 행실들이 전부 다 진심이었겠어? 분명 가식적인 부분들이 있었겠지. 나는 동서들과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런데 학교 후배인 니들이 보인 행동은 정말 선배로서 너무 실망스럽고 내가 다 부끄러울 정도였어. 상대방이 법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고 쳐. 하지만 못 알아듣는다고 몇 조 몇 항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법조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시키셨는지 생각은 해봤어? 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만들라고 하신 것 같아? 좋은 일도 하고 우리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게 많은 대화를 나누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아니겠어?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가족들 전부 안 들어오고 있잖아. 우리가 충분히 대화로 풀어갈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준 건데 방금 동서들은 어머님이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고 불만을 가지면서 형법 제67조에 대해 거론했지? 어머님이 전 좀 보치라고 한 게 재판감이니?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어떻게 어머님이 징역살이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자, 잠깐만. 너희들 정말 나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거니? 좋은 일 좀 하고 서로 친목도 다질 겸 힘들게 자리 마련한 내가 징역살이를 해야 될 정도로 잘못을 한 거야?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매번 어머님 댁에 와서 음식만 먹다가 갑자기 일을 시키니까 심통이 나서 투덜거린 거예요. 조금도 악한 감정이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여기 있는 전 다 붙일 테니까 형님이랑 어머님은 들어가서 좀 쉬세요. 흥분 좀 가라앉으시고 쉬고 계세요.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붙이자면 동서들이 다니고 있는 로펌에 내 대학 동문들이 꽤 많이 다니고 있거든? 며칠 전에도 전화 통화했었는데 그중 한 친구가 그 로펌 대표 아들과 곧 결혼하는 거 알지? 나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 조만간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동서들이 안과 밖이 많이 다른지 알고 싶어서. 동서들이 다니고 있는 로펌 회사에 제 동문이 로펌 대표 아들과 곧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결혼식장 가면 어차피 알게 될 거라 제 입으로 굳이 법대 나왔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두 동서들의 행실이 너무 안 좋아서 잘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제 입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일단 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이후 두 동서들은 틱소리하지 못하고 시모가 시키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깍듯하게 예의 바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으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동서들의 못된 버릇들을 계속 지켜만 봤다면 아마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두 동서들과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지만 사람 다루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긴 합니다. 상황상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동서들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잖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분명 주변에 소위 잘 나가는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만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해봤자 이득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상처받게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